이제 엔비디아에만 지금 납품하지 못하고 있는 건데 이제 이걸 가지고 그냥 싸잡아가지고 삼성전자 HBM 아예 못 만드는 거냐, 능력이 없냐, 기술이 없느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셔서 그건 아니다라는 것을 일단 말씀드리고, 어쨌든 상반기가 안 되면 하반기라도 엔비디아 납품은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 전기가 이제 과연 그 패키징 방식을 전격적으로 확 매스 리플로 방식으로 바꾸면서 성공할 건지 기존의 필름 방식을 고수를 하면서도 결국에는 통과를 할 건지 여부를 우리가 좀 더 흥미롭게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기다리시는 분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한국 최고의 반도체 예언자 또는 전망자 이주환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왔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지금 안 오시는 한 달 반 기간 동안에 정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요즘에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AI를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투자 시기에 이제 하늘과 땅 차이고, AI 없으면 완전 바보 되는 세상이고, 있어도 AI 관련된 IT가 아니면은 다른 IT는 별로 소용이 없는, 정말 철저하게 그런 흐름인데, 그러면 이제 결국 AI 문제라면 한국으로 넘어와서는 이게 HBM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네. 이 HBM 이제 오시기 바로 직전 전주에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납품 실패했다는 로이터 보도가 있었고, 그리고 또 그러면서 이제 엄청나게 주가가 빠졌고, 앞뒤로 해서 삼성전자가 그다음에 왜 도대체 납품을 실패했느냐, 뭐 할 수 있다 거의 한 1년 가까이 얘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 원인으로는 저희들이 짐작을 했던 내용이었던 열 처리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궁금한 게, 도대체 HBM 어떻게 만들었길래, 삼성은 어떻게 만들고 하이닉스는 어떻게 만들었길래 누구는 납품을 하고 누구는 열 처리 문제로 열이 많이 난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예, 도대체 왜 그랬을까 좀 궁금해집니다. 팩트 체크를 좀 먼저 해야 될 부분들이, 이제 엔비디아의 삼성전자 납품을 하지 못하니까 제가 방송에서 많이 듣는 질문이 그럼 삼성전자는 HBM 못 만드는 거냐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근데 일단 2023년 기준으로 보면은 삼성전자가 HBM 시장의 점유율이 36%, 38% 정도 나오거든요. 그 얘기는 SK 하이닉스가 물론 1위 기업이긴 하지만 뭐 시장 점유율 한 10% 격차를 가지고 여전히 2위를 유지하고 있다. 그 얘기는 엔비디아가 아닌 다른 고객들한테는 상당히 많은 물량들을 이미 양산에 성공해서 납품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돼 있는데, 이제 엔비디아에만 지금 납품하지 못하고 있는 건데, 이제 이걸 가지고 그냥 싸잡아가지고 삼성전자 HBM 아예 못 만드는 거냐, 능력이 없냐, 기술이 없느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셔서 그건 아니다라는 것을 일단 말씀드리고, 그럼 두 번째, 그럼 왜 다른 회사에는 납품을 잘 하는데 엔비디아에만 쿼럴 테스트를 못하고 있느냐가 이제 궁금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러면은 다른 고객사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AI 칩, 전체 AI 통합칩 다 인티그레이션 돼 있는 그 칩의 성능들과 지금 엔비디아의 제품의 주력인 건 아직은 H100이잖아요. 블랙웰을 발표했지만 아직은 물량이 많지 않을 거고, 이제 하반기쯤 돼야 좀 물량이 올라올 거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뭐 당사도 얘기를 해요. 엔비디아에서도 아직은 메인이 H100이다. 그다음에 금방 블랙웰로 바꿔갈 것 같다라는 소문이 좀 있었잖아요. 왜냐면 아마존이 우리 지금 데이터 센터 들어갈 거 H100 계약했던 거 철회하고 기다렸다가 블랙웰로 받겠다라는 루머가 퍼졌어요. 근데 불과 막 시장에서 막 그것 때문에 막 많은 이슈들이 되니까 바로 또 아마존 쪽에 또 거기에 대한 해명 자료를 냈거든요. 초고성능 슈퍼컴퓨터에만 그런다는 얘기인 거고, 일반 데이터 센터는 여전히 우리는 HBM을 사용할 거다. 그 취소 뭐 이런 거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직은 주력은 H100이다. 그러면은 엔비디아 H100이랑 뭐 다른 AMD에서 만드는 혹은 뭐 인텔에서 만드는 기타 플랫폼 기업들이 직접 설계해서 만들고 있는 칩들하고 스펙을 비교를 해보면 그 성능 퍼포먼스 차이가 상당히 나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다른 고객들의 퍼포먼스에서는 삼성전자의 HBM 제품도 크게 이슈가 되지 않는다. 그 기준을 통과할 수 있을 만큼 된다. 근데 엔비디아는 칩 성능이 고성능이다 보니까 성능이 높아지면 당연히 열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많은 연산을 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엔비디아 기준은 조금 더 까다로운 거죠. 발열 이슈라든지 아니면 전력 소모 이슈 같은 것들이. 그래서 다른 고객한테는 오케이가 되지만 훨씬 고성능인 칩인 엔비디아의 칩을
원활하게 구동하는 데는 약간의 부족함이 있는 것이다 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어쨌든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리스크가 있으면은 그걸 아직은 쓰고 싶지 않을 테니까. 그래서 그렇죠. 어쨌든 본인들이 타겟팅했던 그 기준을 완전히 안전하게 넘어설 때 이제 납품을 받겠다는 입장인 것이고, 네. 이 부분에서 결국에는 그럼 SK 하이닉스 칩은 문제없이 엔비디아 퀄 테스트를 통과를 하는데 네. 삼성전자는 왜 아직 못했을까가 이제 세 번째 퀘스천이 되는 거잖아요. 네. 네. 여기서 이제 저희들이 아까 처음 질문하셨던 이제 거기에 대한 답변이 나오게 되는데, 양사가 사실은 거기에 들어가는 메모리 칩은 양쪽 다 뭐 GDDR일 거예요. 그래픽 DDR. 아마도 5일 것 같아요. 6는 아직은 양산 초기이기 때문에 네네네. 대부분 GDDR5 제품은 들어갈 건데 뭐 비교를 엄격히 하면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어차피 제대 그 기준 스탠다드가 똑같기 때문에 큰 차이는 네.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칩 자체는 사실상 별 차이가 없을 거다, 양사 간에. 그래서 DDR 램 입장에서는 그렇죠. 네. D램 칩 자체 단품의 입장에서는 네네네.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큰 차이가 없을 것 같다라는 게 저도 그렇고 뭐 업계에서 생각하는 거. 그렇다면은 HBM으로 패키징 했을 때 이슈인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8개 혹은 12개의 D램 GDDR 칩들을 이제 네. 적층을 쌓아가지고 3디멘전으로 만들어야 되는 과정에서의 양사 간의 차이, 공정의 차이가 네. 결국엔 퀄 테스트를 하느냐 못하느냐를 갈랐다라고 보는 게 가장 타당한 추론인 네네네. 거고요. 네. 그래서 결국 그러면은 8개 혹은 12개의 칩을 적층하는 과정에서 양사 간의 공정의 차이가 있느냐?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핵심인 거죠. 네네. 그래서 사실은 삼성전자가 취하는 방식은 예를 들어서 지금 12단을 이제 메인으로 타겟을 하고 있으니까 네네. 하나의 GDDR 칩을 놓고 거기다 이제 넌 컨덕티브 필름이라는 필름을 하나를 네.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네. 요걸 살짝 압력을 가하면서 가열을 해줘요. 근데 네. 그게 SK 하이닉스에서의 여러 가지 그 적층하는 공정보다는 압력도 더 높고 네. 열도 더 고열을 사용을 합니다. 네. 그래서 가압을 하고 가열해주면 필름 상태가 고체였던 필름이 살짝 녹으면서 네네. 약간 유동성이 생기면서 접착제 역할도 해주고 중간에 공간도 채워주는 필링 역할을 해주는 건데 네. 그래서 한 층을 쌓고 다시 칩을 하나 올리고 네. 또 다시 필름을 쌓고 또 열과 압력을 가해서 녹이면서 붙이고 예. 요걸 이제 반복해서 6번, 8번, 12번을 해서 만드는 거고요. 예, 예.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계속 쌓아요. 칩을 사이에 물론 그 카파나 그 다음에 그 약간 우리가 그 솔더링을 하기 위한 네네네. 범프, 카파 네네. 범프를 만들고 그 위에 이제 납땜에 쓰이는 이제 납을 솔더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살짝 묻혀 있는 것들 그냥 쌓아요. 8개를 그냥 쌓아놓고 네. 그럼 중간에 다 비어 있잖아요. 네네. 접촉은 돼 있지만 네네. 이거를 한꺼번에 고온으로 가열하지도 않아요. 거의 상온에 가까운 온도에서 압력도 살짝 고압이 들어가지도 않고 하면은 근데 그 사이에 그러니까 매스 리플로라는 머티리얼 에폭시하고 실리콘 네. 카바이드가 이제 결합되어 있는 그런 물질을 먼저 채워놓죠. 액상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비어있으니까 액상을 쫙 채워놔요. 고체 사이 비어있는 틈이 꽉 채워지겠죠. 그리고 나서 살짝의 압력을 가해주면 이게 이제 굳어지는 거거든요. 굳어지면서 액체 상태가 굳어지면서 모든 사실 비어있는 공간들을 꽉 채우면서 이게 네. 접촉이 되는 상태죠. 그러니까 두 개가 굉장히 차이가 크죠. 들어보면은. 아, 네. 근데 애초에 고체였던 거를 고압과 고열로 해서 눌러주면 결국에는 압력이 균일하게 되지 않으면 어떤 부분은 접촉이 정확히 잘 되지만 어떤 부분은 접촉이 덜 될 수도 있고 어떤 부분은 비어있는 공간을 완전히 차지 않을 수도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죠. 삼성전자의 공법은. 근데 SK하이닉스는 액체로 채워버리니까 액체의 특성은 흐름상 모양을 정형적인 모양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든 공간을 채우면서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그게 다 차면 나중에 반대로 이제 빼주는 방식으로 해서 그러다 보니까 SK하이닉스 방식은 일단 공정도 간단해요. 한꺼번에 8번이 아니라 단 한 번 채워놓고 한 번 가압을 해가지고 한 번에 굳혀버리는 거고 네. 하이닉스는 삼성전자는 한 층 할 때마다 그 공정을 되풀이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공정상의 어떤 시간의 단축 같은 그 다음에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액상으로 해가지고 고온 고압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 그러니까 칩을 데미지를 줄 가능성이 굉장히 적다는 것하고 액체 상태에서 필링을 해주니까 이게 약간 비어있는 공간이 생기거나 접촉이 안 되는 부분의 가능성이 좀 더 낮아진다라는 것. 이런 공법의 차이 때문에 결국에는 중간 비어있는 건 보이드 부분, 그 다음에 압력이 균일하게 되지 않는 부분 이런 것들이 다 정기적인 특성에서 접점을 좀 안 좋게 만들어지거나 혹은 결국엔 이 채워지는 물질 때문에 이제 그 칩과 칩 사이에 쌓이는 열들을 방출시키는 역할에서 걔네들이 통로화되는 건데 네네네. 그 부분에 약간 결함들이 있고 균일하게 되지 않다 보니까 그 안에서 열이 트랩이 되는 방식, 네. 그 약간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것. 그래서 이런 차이 때문에
SK 하이닉스 쪽에서는 방열 특성이 좀 더 우수한 것으로 일단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고, 삼성전자는 아무리 세심하게 공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공정의 네네. 기본적인 프로세스 자체가 네네. 약간 에러가 생길 수가 있는 여지가 있는 공법이다라는 것들. 그래서 추측인 거죠. 사실은 이건 확인되지는 않은 거지만 그런 것 때문에 양사 간의 방열 특성의 차이가 생겼는데 엔비디아 칩은 굉장히 고성능이라 열이 다른 AI 칩보다 많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원적으로. 블랙웰은 뭐 1000W라고 전 정말 더 많이 생기는 거죠.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칩이 1000W 무슨 난로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젠슨왕이 블랙웰부터는 순행식을 하겠다. 공냉식 가지고는 열을 다 식힐 수 없으니까 네네네. 순행식을 하겠다라는 것. 그래가지고 윤활유주들, 정유주들이 한때 반짝 올라갔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었고, 그래서 결국에 열 이슈가 굉장히 큰 거예요. 야, 그럼 순행식으로 하면 기존의 NCF 방식의 삼성 것도 쓸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갑자기 번뜩 드네요. 근데 이제 그거는 전체 칩 세트에서 나오는 보드에서 나오는 열을 해주는 거지. 네. 칩과 칩 사이의 미세한 것들을 걔가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는 이미 막혀 있거든요. 그러네. 거기는 고체가 돼 있는 거죠. 예, 거기서 나오는 거는 어쨌든 윤활유를 하더라도 그걸 치고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고 그 윤활유는 전체 칩셋의 보드를 시켜주겠다는 것인 거지. 네네. 그 HBM 사이로 들어가서 그걸 방해해 줄 수 있는 건 그러네요. 아니에요. 서로 역할은 틀린 거죠. 쉽게 얘기하면 사무실 저기 온도 이렇게 그 시원하게 해주는 에어컨 틀어준 거지. 내 몸 안에서 나는 열은 내가 그렇죠. 내가 아주 내가, 예를 잘 들어주셨는데 내가 알아서 처리를 해야 돼. 그 열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보통 이제 노트북은 조금 덜한데 이게 데스크탑 같은 경우는 지금도 보면 팬이 돌아가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CPU가 연산하면서 발생하는 열을 식혀주기 위한 거거든요. 예. 결국에는 그 CPU 역할을 해주는 것이 이제 GPU죠. 네네. 엔비디아 칩세트에서는. 근데 그게 무수히 많이 연산을 하고 있고 또 HBM을 쓰면서 훨씬 데이터 전송의 양이 많아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열은 더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서 그거를 단순히 공냉식으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되니까 이제 그거를 그래서 순행식으로 블랙웰부터 더 고성능이 되니까 하겠다는 얘기인 거고, 어쨌든 모든 것들이 열과 다 연관이 돼 있는 이슈들인 거죠. 예. 그래서 삼성전자도 아마도 추정컨대는 그 적칭하는 방식의 공정에서 차이 때문에 네. 방열 이슈가 조금 더 있었던 것 같다. 아마 미세한 차이이지만 어쨌든 네네. 기준 이상이 됐던 거죠. 음. 그런 것으로 지금 현재로서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NCF 방식은 필름을 끼워서 하는 거니까는 층을 쌓기는 되게 편하겠네요. 많이 쌓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균일하게 네. 평평하게 쌓을 수 있고 네. 그다음에 하중도 잘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쌓고 예를 들어서 나중에 뭐 50단 되고 막 이런다는데 거기에는 굉장히 특화된 거긴 한데, 야, 이게 열 처리가 이제 층층마다 열이 나는 게 조금씩 또 다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일단은 뭐 칩 자체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 네. 차이는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만약에 층수가 더 높아지면 아무래도 총량이 늘어나겠죠. 아무래도 발생하는 양의 밑에 이제 회로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으니까 밑에 쪽은 또 더 많이 열이 갈 수. 밑에는 또 로직 칩도 하나 네, 더 로직이 있거든요. 더 그 있으니까. 자체에서도 열이 또 나죠. 그러니까, 아래쪽에서도. 예. 그러면은 결국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들어가는 질문이, NCF 방식과 MR 머프 방식을 이제 설명해 주셨는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여기서 가장 큰 차이는 그러면 요거를 굳히는데 사용하는 우리가 지금 언급되어진 소위 말하는 TC 본더가 제일 큰 역할을 하는 겁니까? 그 TC 본도도 중요로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채워진 에폭시의 머티리얼도 되게 머티리얼. 중요하고요. 예. 두 가지가 다 중요하죠. 예, 그래서 지금 뭐 우리 그 업계에서 막 회자되는 거는 뭐냐면은 그 TC 본더를 가져도 그 안에 들어가는 물질 구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 이미 다 그것도 쇼티지다. 뭐 이런. 그게 지금 하이닉스랑 일본의 모 업체하고 지금 네. 제휴해서 개발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독점적인 권한을 갖고 있거든요. 특허를 네. 갖고 있고 그래서 그거를 제3자한테 팔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줄지 하이닉스가 그 부분도 왜냐 같이 네. 공동 개발한 거니까 네네네. 이슈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아, 그럼 엔비디아가 힘쓰지 않으면 그건 또 힘들겠네. 뭐 엔비디아가 이제 공급망 안정을 위해 가지고 설득을 할 수도 있기도 하고 그 부분까지 나가면 굉장히 좀 정치적 각적인 관계가 돼 버리니까 굉장히 고려 사항들이 많아질 것 같고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다음에 그 일본의 그 케미컬 업체와 엔비디아의 그 사자 간에 네네. 사실은 되게 복잡한 역학 관계가 생길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사실은 그러면은 지금 NCF 방식에서 그 이 방식을 유지하면서 열 처리할 수 있는 가능하시다고 보시나요? 만만치 않다고 보실까요? 그건 그냥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뭐 정확한 건 아니고. 사실은 그것도 뭐 삼성전자 공식적으로 얘기한 건 없는데 어쨌든 그렇죠. 흘러나오는 소식에 의하면 삼성전자도 결국에는 매스 리플러 방식을 좀 고려하고 있다라는 소식들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어쨌든 NCF를 고집은 계속 하고 있었죠. 현재까지는. 근데 콜 테스트가 이제 확실하게 안 된 게 페일이 난 게 분명하다라면 전격적으로 매스 리플러 방식 도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죠. 현재로서. 그렇게 될 경우에는 한미 반도체의 장비를 납품받을 수 있느냐가 이제 핵심 중에 하나인 것 같고
이제 엊그제 삼성전자 갑자기 장 막판에 급등을 했던 거가 한미반도체와의 뭔가 그동안 불편했던 관계가 조금 해소된 것이 아니냐라는 뉘앙스가 흘러나오면서 이제 삼성전자 주가 올라왔던 건데 그 부분도 또 어느 회사도 공식적으로 또 확인해 주지는 않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좀 투자자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은 있는데 지금 어느 쪽이 확실하다고 베팅하기 좀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중요하게 된 이유가 사실상 디램 시장이 다시 이제 부활을 하고 좋아진다고 하면 뭐 삼성전자, HBM 시장 안 들고 가도 되잖아요. 근데 분위기가 좀 너무 달라졌죠. 아니 진짜 딱 몇 개월 만에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는가 좀 황당해요 정말. 네. 지금 아마도 1분기 실적 나왔지만 2분기, 3분기로 가면 삼성전자에서 HBM을 제외한 다른 제품들에서 수익성이 빠르게 개선되기 때문에 그렇겠죠. 볼륨이 빠르게 올라올 거예요. 영업이익 규모의 볼륨에서. 그런 면에서 HBM을 제외한 쪽에서는 SK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 쪽이 좀 더 뭐랄까 원가가 낮은 상태에 있을 거기 때문에 볼륨도 크고 그래서 그쪽에서 수익성은 개선이 될 건데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주식을 투자하면서 우려하는 것들은 계속 HBM의 매출과 이익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질 거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연말만 되면 뭐 20% 얘기도 나오고 뭐 30%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은 근데 마진율 자체가 기존의 디램이나 낸드하고 HBM하고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 마진율이 높다라는 게 지금 문제잖아요. 1분기에 실적을 제가 분석을 해봤는데 1분기에 삼성전자 DS 부분, 디바이스 솔루션 부분의 매출이 SK하이닉스의 2배 정도 됐어요. 네, 그렇죠. 근데 영업이익은 SK하이닉스가 1조 원 정도 많았거든요. 그걸 영업이익률로 환산해 보면은 뭐 2배 이상이 돼 버리는 거예요, 차이가. 근데 그거를 결정지은 거는 HBM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SK하이닉스가 HBM을 제외한 다른 부분들은 큰 폭의 흑자를 내기 어려운 시기였어요. 1분기만 하더라도. 적자를 겨우 벗어날까? 아니면 여전히 낸드는 적자? 근데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에서 그렇게 큰 격차가 났다는 얘기는 HBM이 얼마만큼의 수익성에 임팩트를 주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고 결국 근데 HBM 쪽으로 올인하겠다는 거잖아요. 하이닉스는 그쪽의 생산 개발 점점 늘리겠다. 이런 상황에서 다른 쪽에 아무리 봐라 우리가 영업이 이렇게 개선이 되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래 뭐하냐 근데 그쪽의 비중이 점점 축소될 거고 HBM 비중이 점점 커질 건데 이쪽에 너네 계속 열의가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아 근데 시중에서 돌아다니는 얘기는 좀 믿을 수 없는 얘기들이 막 돌아다니는데 디램을 만들어서 HBM으로 전환해서 총 디램 시장에서 HBM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 50%도 시간이 지나면 25년 넘어가면 될 거다. 근데 그게 말이 되나? 그 정도 되려면 모바일 핸드폰에서도 HBM 2단, 3단, 4단짜리 써야 될 것 같은데 이건 말이 되나? 비싸가지고 그건 안 될 거고요. 결국엔 HBM이 들어가는 거는 이제 데이터 센터로 들어갈 거예요. 데이터 센터에 들어갈 건데 지금 그 이제 20%, 30%, 50% 얘기 나오는 게 이제 대부분 매출 비중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고 그다음에 이게 용량 기준으로 하면 또 굉장히 낮아져요. 그거보다는 그래서 그렇겠죠. 보통 뭐 여러 가지 기관들이 발표를 하는데 제가 주로 보는 트렌드포스 쪽의 데이터를 최근 걸 찾아보면은 올 연말 정도 됐을 때에 그러니까 메모리 시장 전체도 아니고 반도체 시장 전체도 아니고 D램 시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D램 시장 전체에서 HBM이 차지하는 비중이 연말 정도 됐을 때 메모리 비트로 용량으로 하면은 10% 근처가 될 것이다. 근데 그것이 워낙 고마진이다 보니까 금액으로는 20%까지 갈 수 있다라는 게 일단 시장 전망인 거고요. 그래서 50%이 수치는 아직은 제가 볼 때는 좀 너무 과도하게 에스티메이트 된 것이 아닌가 보고 근데 있습니다. 금액으로 20%면 마진율로는 더 높겠네요. 마진율로 하면 훨씬 더 높죠. 그러니까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빠르게 커지는 거죠. 왜냐하면 이 20%라는 게 작년 연말 대비 2배 정도 점프하는 거거든요. 더블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 비중이 하이닉스도 20%가 안 됐을 거예요. 작년 연말 기준 올 1분기까지는. 근데도 영업이익에서 그렇게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줬는데 이게 2배 정도 된다. 근데 하이닉스는 이게 시장 전체 디램에서의 20%잖아요. 하이닉스 자체 포트폴리오에서는 훨씬 높을 수 있죠. 그러겠죠. 그러면은 영업이익 기여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하이닉스 쪽에 한 표를 더 주고 싶어지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은 이건 이제 24년도 말인데 25년도 말이면 금액 기준으로 진짜 30-40%도 갈 수 있다. 저는 한 30%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그럼 금액 기준으로 30%면 마진 기준으로 거의 절반도 될 수 있. 50%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디램 시장만 따로 떼놓고 보면 삼성전자가 만약 이 상태로 25년도 연말을 맞이했을 경우에는 디램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이익이 하이닉스보다 훨씬 낮다는 계산이 나오네요.
그 총액으로 했을 때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HDM을 말씀드렸죠. 초반에 안 만드는 게 아니고 안 파는 게 아니거든요. 엔비디아에만 못 파는 거지. 여전히 전체 시장의 30% 이상은 삼성전자 팔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삼성전자의 마진에서도 똑같이 HBM에서 큰 기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혼자 서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걸음이 좀 더 빨리는 거지. 그 부분은 우리가 좀 계산하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얘기 나오는 게 HBM2, 3E도 얘네는 지금 올해 안에 시작하겠다고 하고 그다음에 25년도 뒤부터는 그다음에 26년도부터는 제가 보니까 4까지도 진도가 굉장히 빨리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야 이거 6개월 이상 차이 벌어졌는데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사실 지금 주력으로 많이 파는 건 아마 HBM2일 것으로 보여지고 3는 아마 맞습니다. 저기 어디야 저기 AMD나 조금 이런 데 팔 거고. 근데 저 어떤 의문이 불쑥 드냐면 AMD 입장에서가 지금 못 구해서 그렇지 삼성 거 말고 하이닉스 HBM3를 원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과 만약 HBM3를 하이닉스가 먼저 만들었고 삼성전자가 3E에 진입을 제대로 못했다 이런 상황이면 와 이거는 내년도 후반하고 26년도 사 어디에 이익 기준으로 역전 뭐 이런 전 그런 상상이 많이 되더라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 지금 HBM4라는 게 6세대인데 6세대 로드맵은 양사가 똑같긴 해요. 현재 로드맵으로 보면은 아마 올해나 내년보다는 그 후년 정도를 주로 타겟팅을 하는 것 같고 왜냐하면 아직 HBM3E 시장도 이제 막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거든요. 5세대 자체도. 그래서 이제 4세대에서 5세대로 전환되는 시점이 올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내년이 되면 이제 5세대가 메인이 되는 시대. 근데 후년이 되면 이제 6세대가 등장하는 시대. 이런 식으로 이제 갈 건데 삼성전자 사실은 지금 3세대, 4세대에서 5세대, 4세대, 5세대 쓴맛을 한번 봤기 때문에 아마 6세대는 굉장히 공들여서 준비를 할 거라고 봐서 아직은 시계도 1년 반 이상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현재 판단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어쨌든 로드맵만 보면 양사가 별 차이는 없었어요. 6세대에서는. 그럼 여기서 상상을 다시 한번 돌려봐서 상상력을 한번 발휘를 해봐가지고 삼성전자가 이제 열 처리 문제로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방식을 바꿔서 소위 말하는 한미반도체 티슈본더를 들여서 작업을 해. 그래서 머프 방식으로 가. 만약에 그러면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를 따라오는 지금 되게 많이 벌어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벌어져 있죠, 실제로. 6개월, 1년 이상 벌어진 것처럼 보이는데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하는 기업들이 열심히만 하면 따라잡을 수 있다 생각이 되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HBM 칩은 제가 느끼기에는 기존의 D램이나 낸드는 뭐냐 하면은 이거는 그냥 양산품이에요. 규격대를 만들어 놓고 진열해 놓으면 사가는 방식이었고 완전히 주문형인 게 파운더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HBM은 그 중간에 성격을 띠고 있어요. 파운더리 성격도 일정 부분 있고 그다음에 그냥 완제품 판매 성격도 있어서 뭐냐 하면은 그냥 만들면 되는 게 아니라 고객의 일정 부분 세미 커스터마이즈가 돼야 되는 제품이라는 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냐면 기존 고객은 뭔가 타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래 신뢰를 갖고 있던 업체에서 다른 업체가 만들 수 있다 해도 쉽게 바꾸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게 지금 전에 말씀하시는 그 포인트, 우려 포인트에 사실은 그쪽에 이제 조금 포커스가 가는 그쪽인 거고.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 입장에서 보면 결국엔 칩 단일품으로는 문제가 없었고 패키지 방식의 문제가 있었는데 패키지 방식은 전격적으로 전환을 해가지고 차이가 없어졌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어느 회사든지 고객의 기준을 다 통과를 했다라고 했을 때 현재 HBM은 공급 부족 상태인 것으로 우리가 인식을 다 하고 있잖아요. 공급 부족 상태에서는 만들면 팔리거든요. 그런 식으로 보면 시장 커지는 파이를 똑같이 누릴 수 있다라는 또 긍정적인 시그널도 있어서 지금 그래서 두 가지 중에 어느 쪽 약간 커스터마이즈 성격이 강하니까 고객들이 여전히 기존 공급선 바꾸지 않을 거다라는 하나의 가설이 있는 거고 공급 부족에서는 기준만 맞춰주면 누구 거라도 사서 쓸 거라는 세컨드 가설이 있는 건데 어느 쪽이 좀 더 우세할 거냐를 우리가 좀 더 지켜보도록 하죠. 그건 쇼티지 수준이잖아요. 지금 얘기 이렇게 들려오는 바에 의하면 GPU 쇼티지보다 HBM 쇼티지가 훨씬 크다. 막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오던데. 그거는 사실은 데이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데는 아직 제가 보지 못해가지고 지금 사실 GPU도 쇼티지이고 그다음에 HBM도 쇼티지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 전체를 모아서 하나에 만드는 H100을 만드는 이제 AI의 칩을 만드는 것도 쇼티지거든요. 왜냐하면 결국엔 TSMC 한 회사가 다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근데 TSMC 입장에서 보면은 자 HBM은 받아요. 하이닉스에 대해서 삼성전자 받아요. 근데 GPU는 자기들이 만들어요. 그 다음에
HBM 받고 자기들이 만든 GPU로 하나의 AI 칩을 만드는 건 또 자기들이 또 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얘네는 기존의 고객들도 있어요. 애플이 가장 대표적인 것도. 네네네. 근데 얘네 캐파라는 건 증설을 하겠다, 뭐 팹을 10개다 만들겠다 했지만 항상 1.5년에서 2년 정도 걸리거든요. 네. 그러면 빠르게 캐파를 늘릴 수는 없어서 결국에는 본인의 한정된 캐파 내에서 원래 하던 다른 고객도 만들어야 되는데 얘네들이 GPU도 만들어야 되고 또 전체에 대한 패키지도 만들어야 되는 상태에서는 여기서도 또 버틀렉이 걸려버려요. 네네. TSMC 자체에서. 네네. TSMC 자체 버틀렉이 더 클 수도 있다고 봐요. 저는 HBM의 쇼티지보다는. 그렇죠. HBM을 갖다 와서 거기다 또 한 번 더 붙여줘야 되는 작업을 또 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 결국 그게 이제 코어스, COWOS, 이 코어스 그 공정인데 이거 내년도에 한 100% 늘리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쪽에 지금 수요가 몰리고 있고 고부가 가치일 거고요, 분명히. 그래서 TSMC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래가지고 뭐 공장도 미국에도 짓고 일본에도 짓고 대만에도 짓고 지금 뭐 사방에다 짓겠다고 하는 건데 그래도 어쨌든 1년 이상의 시간은 걸릴 거라는 거죠. 지금 플랜을 한다고 이미 토지가 있다라는 전제 하에서 하더라도 1년 이상은 걸리거든요. 공장을 새로 가동할 때까지는. 그래서 그때까지 쇼티지는 결국은 이제 계속 존재할 거라서 지금 이 쇼티지 해소 부분하고 HBM 쇼티지 해소 부분하고 어떤 게 좀 더 도미넌트할지도 중요해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만약에 HBM 쇼티지보다 결국에는 최종 패키지가 더 쇼티지가 심각한 문제라면 HBM은 그렇게 급한 문제가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은 기존 고객들만 갖고도 엔비디아는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리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불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HBM 쇼티지가 좀 더 급한 문제이다라고 하면은 삼성전자 입장에서 조금 유리한 상황이 되는 거라서. 근데 어느 쇼티지가 더 큰 거냐 이거는 사실은 뭐 내부 기밀이기 때문에 그렇죠. TSMC에서도 정말 극소수밖에 모를 거예요. 그 전체를 볼 수 있는 인물들은. 그래서 이걸 제3자가 알 수는 없어서 우리가 성급하게 판단을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지금 말씀하신 걸 정리를 해보면 일단 GPU 쪽에서의 쇼티지 발생을 했습니다. 이건 GPU는 TSMC가 지금 만들고 있고 뭐 알아서 지금 그 시스템 파운드리 공정을 최대한으로 돌리고 있을 것이고, 두 번째 이 GPU 그 컴퓨터 서버 컴퓨터 세팅된 게 나오려면 거기 옆에다 HBM 붙여야 돼요. 근데 HBM도 쇼티지인 것 같습니다. 이건 확실히 쇼티지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쇼티지 맞는 것 같고, 그다음에 엔비디아가 하이닉스한테 돈 선불금 주는 거 보니까 이건 확실히 쇼티지인 거 맞고, 그 다음은 이 두 가지 GPU와 HBM을 가지고 한 판 위에다가 만드는 이제 진짜로 된 완전 셋업된, 이건 뭐라고 표현해요? 완성품 칩셋을 다 만드는 것인 코엑스 공정도 쇼티지가 맞아서 TSMC가 내년에 100% 증설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각자가 다 쇼티지 상황에 병목이 걸렸는데 이 병목에서 HBM이 가장 심하면 삼성전자가 조금 쉬워지기에 그쵸. 진입이 쉬워지는 거고, 오히려 코엑스 공정의 병목이 더 심하면 만들어줘도 이쪽에서 못 만드니까, 완성품을 못 만드니까 거기서 또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지금 퍼스트 밴드가 있는데 굳이 세컨 밴드 물량을 늘려줄 이유는 없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또 하나 등장하는 인물 회사가 있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입니다. 지금 업계에서 들리는 얘기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그래픽 DDR 쪽에서는 상당히 많이 발전을 했다. DDR6도 DDR6부터는 오히려 얘네가 성능이 더 좋지 않느냐. GDDR6. 6는 사실은 말만 무성하지 사실 또 아직 본격적 양산을 하지 않은 제품이어서 어떻게 보면 차세대인 거라서 누구께도 좋은가 여부를 지금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보통 기업들이 뭘 개발했다, 뭐 양산 시작했다고 하면서 막 데이터들 주잖아. 우리 뭐 클락 데이터가 얼마 나오고 스피드가 얼마 나오고 우리는 여기 전력 소모가 얼마를 줄였고 막 나오는데 그거는 사실은 랩 데이터들이거든요. 성공적으로 나왔던 가장 좋았던 데이터 한 세트만 있으면 그거 가지고 얘기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바이오잖아요. 하나 딱 성공한 샘플 있으면 이걸 가지고 뭔가 대단한 걸 한 것 같다, 복제에 성공했다만 하는데 그걸 가지고 남들이 재현을 해보려고 그러면 얼마 전에 초전도가 그랬었고요. 안 되잖아요. 그럼 의미가 없는 거죠. 고객 입장에서는 재현성이 없는 데이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고 그것이 랩 수준의 뭐 100개, 200개에서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몇천 개, 몇만 개 수준의 양산에서 똑같은 리피터빌리티가 나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기업들이 발표하는 뭘 개발했다라고 할 때는 저는 그거는 아예 읽어보지도 않아요. 아무 의미 없는
네. 데이터들이고 네. 그 데이터는 사실상 실제로 시장에서 임팩트는 없는 그냥 프로포간다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네. 현재는 누구 회사의 6 GDDR6 제품이 더 나은 건지 누가 더 기술적으로 앞서 있는지는 판단은 할 수 없는 단계라고 봅니다. 네. 여기서 이제 후속되는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근데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 그다음에 업계에서 회자되고 있는 건 뭐냐면 딴 건 몰라도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취입의 전성비가 상당히 양호하다, 좋다. 그래서 향후에 점유율을 더 늘릴 수도 있다. 뭐 누구는 뭐 얘네 지금 팹이 지금 투자를 안 해가지고 팹 더 못 지어가지고 이제 망했다. 뭐 이런 얘기도 하지만 반면에 아니다. 전성비 상당히 좋다. 성능 잘 나온다. 그러면 앞으로 점유율 더 늘어난다. 과거에 마이크론이 아니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 혹시 어떻게 보실까요? 그러니까 마이크론 실력에 대해서는 사실은 어쨌든 메모리 업체에서 빅3를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것들을 우리는 어쨌든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마이크론이 D램, 낸드를 다 종합적으로 만들 수 있는 업체라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고 그런 입장에서 마이크론이 사실은 기존의 전신을 보면은 원래 미국의 마이크론하고 일본의 LP다가 합쳐진 거잖아요. 그때 그러면 일본의 LP다가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문을 닫게 된 거였는데 기술적인 면으로 봤을 때 그러면은 국내 기업들하고 마이크론의 LP다가 어마하게 뒤쳐져 있었느냐 하면 그건 아니었어요. 네네네. 물론 기술적으로 약간 뭐 6개월 정도의 기술 격차 정도는 분명히 존재를 했었고 네. 뭐 최첨단 경우는 뭐 1년 정도 벌어질 수 있었지만 양산 능력으로 갔을 때 여전히 그 시장 점유율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얘기는 고객이 있다는 얘기인 거고 고객이 그 회사 제품을 사준다는 얘기는 어쨌든 그 제품을 썼을 때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라서 네.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의 우리가 뭐 3위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평가절하를 해서는 안 될 거라는 건 공감을 하고 있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그럼 아직까지는 증명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루머를 가지고 그러면 마이크론의 이후에는 삼성전자 이렇게 하나 그냥 앞서고 치고 나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일단 뭐 뭔가를 증명을 해주면 그때 가서 우리가 좀 판단해도 늦지 않다라는 게 일단 저희 기본적인 입장인 거고요. 네. 근데 한 가지 이제 생각이 되는 거는 미국이 지금 정부 차원에서 노골적으로 자국 기업들 밀어주기로 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쵸. 우려가 되는 건 있는 거죠. 네네. 근데 사실은 어쨌든 마이크론이 조금이라도 싸면 쌌지 더 비싸지는 않을 거거든요. 삼성전자를 비교를 한다고 하면 기존의 D램 칩셋을 놓고 봤을 때. 아 그래요? 왜냐하면 어쨌든 프리미엄이 있어요. 1위 기업의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네. 더 비싸게 받을 수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브랜드 가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네. 우리가 어떤 뭐 명품 브랜드는 비싸도 사는 것처럼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동일한 스펙의 제품을 만들 수 있다고 했을 때 정부에서 미국이 중국처럼 노골적으로 뭐 국내 기업 걸 사다 써라라고 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미국 내에. 그러면은 미국의 최종 고객들이 비슷한 퍼포먼스를 낼 수 있고 또한 가까운 곳에서 납품받을 수 있다는 메리트가 있다고 하면 마이크론 제품에 대해서 조금 더 우호적으로 갈 수 있는 여진이 있다. 네.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은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네. 저기 시장에 도는 루머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가 HBM2 라인 쪽에서 너무 열심히 안 하는 바람에 삼성전자 HBM 만들던 기술자들이 대거 타사로 이동했는데 그 주요한 경쟁사인 뭐 하이닉스, 마이크론으로 이동했다. 뭐 그런 설도 있는데 갑자기 마이크론이 이렇게 잘 오히려 지금 삼성전자보다 더 빨리 퀄 테스트를 HBM에서 퀄 테스트 통과하는 걸 보니 이거 진짜 맞는 말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기술자들의 이동이 업계에서 되게 자주 있는 일인가요? 반도체는 몇십 년 전부터 비일비재하게 있는 거고요. 가장 대표적이었던 얘기가 미국 마이크론이 갑자기 기술이 올라왔던 시기가 있어요. 2000년 초반. 예. 그때까지도 마이크론 거의 신경도 안 썼고 오히려 일본 기업들을 신경 쓰고 할 때였는데 그때가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한국에 이제 1998년도에 소위 빅딜이라는 걸 하면서 LG 반도체와 현대전자를 강제적으로 합병을 했죠. 그렇죠. 그 와중에 LG 반도체 출신들이 대거 싱가포르와 미국 마이크론으로 이동을 했고 삼성전자로도 많이 갔어요. 예. 그거는 거의 당시엔 공공연한 비밀 아닌 비밀이었었던 건데 그때 그러면서 대거 한국 기업에 있었던 사람들이 마이크론으로 넘어가면서 마이크론 기술이 빠르게 치고 올라왔던 것들은 사례가 있긴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HBM도 그럼 동일한 상황이냐로 보면은 조금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삼성전자 자체가 아직도 엔비디아 퀄 테스트를 못 하는데 삼성전자 출신들이 마이크론에 가다고 해서 큰 도움이 됐을까? 라는 퀘션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결국엔 삼성전자 방식이 어쨌거나 형제로서는
열이다라는 게 판단사항인데 삼성전자 그 기술자들이 마이크론 갔다고 해서 네. 삼성전자의 그 기술을 그럼 가지고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그건 아니잖아요. 네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 뭐 삼성전자 엔지니어들이 마이크론 대거 가서 HBM이 갑자기 잘하게 됐다라는 거는 가설은 조금은 납득이 안 되는 고리들이 있죠. 그러면은 이제 그 공시 내용 중에서 그 한미 반도체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납품을 했다는 공시는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퀄테스트 통과가 얼마 있다가 됐거든요. 그럼 장비 교체에 의한 거는 가능성이 그 가능성이 오히려 좀 더 높은 거죠. 아. 삼성전자만 3사 중에 유일하게 퀄테스트 통과 못했는데 네. 거기만 유일하게 한미 반도체 장비를 안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마이크론과 하이닉스는 그 장비를 쓰고 있고 그리고 나서 사실 불과 얼마 안 되고 나서 뭐 엔비디아하고 계약 체결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나왔죠, 사실은. 그 그렇죠. 소식들이. 그렇죠. 네. 그런 걸 보면은 현재로서 보면은 확신할 수는 없지만 네네. 연관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는 좀 있을 수 있다라는 네. 생각은 하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저 업계에 이제 탐방을 다녀보고 이래 버리면 뭐 삼성이나 뭐 하이닉스에 탐방을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좀 작은 회사들을 막 다녀보면 작은 회사에 안 있어 보셔가지고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주로 다 큰 회사만 계셔가지고 작은 회사들이 피해 의식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큰 회사들 그러니까 저희는 2000년에는 그런 일이 많았어요. 제가 탐방 다닐 때 2000년에서 2000 몇 년 요 사이에는 진짜 뭐 기술 다 뺏긴다, 뭐 조심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근데 요즘에 와서조차도 그런 고민을 하는 거 보고 좀 되게 쇼크를 많이 먹었거든요. 이게 이제 반도체 얘기는 아닙니다만 다른 쪽의 얘기긴 해요. 그런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저는 항상 의문이었던 게 뭐냐면 세계에서 손가락으로 꼽는 반도체 기업이 있는 한국, 그리고 반도체 매출로 따지면 세계 수익권의 한국에서 왜 대형 완성업체, IDM 회사들은 훌륭한 회사들이 많이 있는데 왜 장비 회사나 소재 업체들 중에 대단한 회사가 왜 없냐? 저는 그게 너무 의문이었었어요. 혹시 그 업계의 어떤 흐름, 물론 뭐 이제 현장에 있다 오시기가 좀 되셨습니다만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예민한 문제여가지고 그래서 이제 옛날 얘기 해달라는 요청을 드립니다. 잘못 얘기하면은 이제 말씀하신 IDM 업체들의 입장에서는 되게 반발할 수도 그렇죠. 있고 우린 그런 적 없다라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한데 이제 저도 현장에 있다 보면 장비 업체들 많이 접촉을 하잖아요. 새로운 공정이 들어가면은 저희들이 해가지고 장비 개발부터 같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들이 웨이퍼를 만들어주고 테스트를 받아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를 듣잖아요. 같이 뭐 식사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떤 뭐 분위기인지 반도체 한국의 소부장들하고 이제 메인 칩 메이커들하고의 그런 것들 좀 느낌적으로 뭐 이런 것들을 뭐 정확한 데이터로 뭐 분석하는 건 아니지만 해보면 확실하게 여전히 뭐 지금은 제가 현장에 있지는 않으니까 어차피 그 당시에도 보면은 칩 메이커들은 그런 건 있어요. 본인들의 수익성이 일단은 프라이어리티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소울 벤더로 가게 되면 특정 장비나 소재에 대해서 한 업체가 되게 잘하는 업체가 있더라도 얘 하나에 100% 의존하는 거는 되게 리스크가 커요. 가격 협상력도 나한테 불리하기도 하고 여차해서 내가 캐파를 늘리고 싶을 때에도 얘가 제한이 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혹시라도 뭐 얘네가 문제가 생겨버리면 나는 아예 납품을 못하는 우려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 때문에 항상 멀티벤더를 선호를 하죠. 멀티벤더를 선호한다는 이유는 기존에 잘하고 제일 비중이 높은 애가 있더라도 똘똘한 두 번째, 세 번째를 키우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키워주는 거죠. 야, 여기에 굉장히 많은 함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키워준다는 내용이 이게 저희는 더 이상 얘기를 못 하겠고 여기 굉장히 많은 함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 단계는 이 업체들 사이의 관계가 되는 거죠. 벤더들 사이에. 벤더들 사이에서 기술 빼가기, 사람 빼가기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서로 그래서 막 소송전이 벌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게 결국엔 낙수 효과인 거예요. 얘가 독점일 때 문제가 없었는데 세컨드리, 서드 벤더를 키워줘서 이제 그럼 본인들 100% 하던 게 80, 60, 50, 40 줄어들면서 딴 애들한테 그 물량이 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분명히 그 서로는 기술적인 그런 미묘한 부분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같은 거를 생산하는 업체다 보면은 엔지니어가 이리로 갈 수 있잖아요. 더 저쪽을 제시하면. 그러면은 사람이 가면 결국 기술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면이나 무슨 뭐 프린트된 지금도 삼성전자 여직원의 뭐 300장 프린터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지만 그렇게 안 해도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 어디 갈 수는 없어요. 그게 사실 가장 큰 지적 재성인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특허가 아니라 사람이 간다는 얘기는 기술이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결국에 막을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해도. 물론 2년 동안은 동종업계에서 이동 안 한다라는 뭐 각서에 사인하긴 하지만 그게 법적으로 구속력이 어마어마하게 있지는 않은 거예요. 이게 네네. 소송으로 가게 되면은. 네. 왜냐하면 헌법에는 직업 선택의 자유가 분명히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걸 진짜 강요하기 쉽지가 않은 거고 네. 어떤 신사협정 비슷한 거거든요. 네. 그러면 결국에 사람의 이동을 막을 수 없는 거고 그게 국내 업체끼리도 갈 수 있는 거고 벤더사, 칩메이커 사이에도 갈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외국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외국 기업들. 그래서 그런 걸 막을 수 없다 보니까 중국으로도 비일비재하게 그런 궤도 행위잖아요. 네. 반도체 쪽에 특히 많죠. 왜냐하면은 내가 기술적으로 여유에 있는 국가면은 내가 뺏어오는 입장이기 때문에 내가 기술이 딴 데로 넘어가는 거는 결국 이슈가 되지 않지만 네. 반도체 특히 메모리는 다르잖아요. 네. 한국이 가장 퍼스트 포지션에 있다 보니까 내가 다른 쪽에서 가져오는 건 별로 없어요. 네. 내 쪽에서 빠져나가는 게 대부분의 문제인 예, 거지. 예, 그게 예. 기술이든 사람이든. 네. 근데 이거 100%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네. 소송을 한다 해도 지루한 소송전이 몇 년에 걸치는 동안에 이미 끝났어요. 그 기술 가지고 얘네 이미 물건을 팔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나중에 나중에 거기서 징벌적인 뭘 한다고 해봤자 이미 그거는 큰 영향력이 없는 상태라 보니까 이 부분은 사실은 뭐 100%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고 이게 또 따지고 보면 결국에는 특허 문제로 들어가고 소송 문제로 국제법 문제로 들어가고 그러면은 그걸 막기 위해서 그럼 어마어마한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네. 사실은 그냥 돈으로 해결하겠다고 하는 경쟁사를 아무리 인센티브 줘도 또 다른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마냥 높여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약이 있죠, 그 부분도.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옛날에는 그런 식으로 또한 우리가 초기 개발에는 외국에서 이제 또 그런 식으로 많이 영입을 했을 거기 때문에 네네. 어떻게 보면 입장이 바뀐 거지만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는 인식해야 되고 100% 맞기는 쉽지 않다. 제가 현장에 있을 때도 같이 일하는 분이 중국 쪽으로 파일로 이메일로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넘기고 결국 구속까지 됐어요. 그게 국정원한테 잡혔어요. 국정원이 국내에서 메일이 오고 가는 거는 100%다 그것까지 모니터링 못하지만 해외 IP로 나가는 것들은 다 모니터링을 하고 길목을 꽉 잡고 있거든요. 산업 스파이 때문에. 그래서 메일로 해외로 보냈다 거의 100% 잡힌다 보면 돼요. 그렇구나. 예. 야,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 얘기 중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제일 최상위 업체는 자기네 이익이 가장 중요하다. 그 이익을 위해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고. 그리고 이제 밑에 있는 업체들의 소울밴드는 너무 위험하니까. 근데 그렇게 따지면 좀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좀 억울한 밑에 있는 업체들을 제가 대변을 해본다면 억울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위에 있는 업체들이 그렇게 이제 소울밴드 외에 다양한 걸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 좀 슈퍼올 같은 애들 있지 않습니까? ASML, 뭐 KLA,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도쿄일렉 이런 애들도 소울밴드 아니고 가야 되는데 거기한테는 그러지 않잖아요. 거기도 사실은 가요. 그렇게 해요? 그 일부 그래서 20% 정도 되는 폴션이 국내 업체들이 장비 업체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품 소부장 국산화라는 게 그런 데서 국산화율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20%밖에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솔벤더가 아니고 멀티벤더 전략으로 가기 때문에 그나마 20%로 가는 건데 이게 4, 50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거죠.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워낙 이쪽에서 영향력이 크다 보니까. 그렇구나. 그건 그렇게 그것도 이제 벤더를 나누고 싶어 한다.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었으면은 20%도 못 갔을 거예요. 0%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기술적 격차가 크기 때문에 그걸 다 못 쫓아왔다. 기술적 격차도 있고 그다음에 물량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얼마나 많은 물량. 나는 100대가 필요한데 얘는 기껏해 20대밖에 제공을 못하는 규모가 작으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사후 서비스의 퀄리티 같은 것도 있잖아요. 얘네들은 뭐 전 세계 쫙 그 AS 센터 퍼뜨려 놓고 언제든지 여차해서 한국에서 해결 안 되면 일본에서 넘어오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바로 해결해 준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도 물론 그 포지션마다 다 상주하고 있는 인원들이 있지만 그럼 나는 지금 이 공장을 좀 미국에 주고 싶은데 너 거기까지 와서 서비스 해줄 수 있어? 그런 부분에서 이제 삐걱삐걱 되길 수 있는 거죠. 중소기업 같이 나가지 않는 한은 그게 안 되니까. 중소기업 입장에서 미국에 기술자 보내고 공장 짓고 숙소 마련해주고 이건 너무 결국에는 일이지. 규모가 그런 네트워크 포지셔닝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니까 AS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우리는 좀 물건을 사잖아요. TSMC가 왜 그 위치를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냐? 기술력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사후 처리, 그다음에 네. 전체적인 올인원 서비스 네네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으려면 그냥 본인의 네트워크와 규모가 돼야 되는 거고 네네. 세계 곳곳에 사이트에 이미 자기들이 다 포진하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삼성전자는 아직 거기까지는 못 갔잖아요. 지금 확장을 하고 있겠지만 그러니까 여전히 선도 업체들을 넘기가 힘든 포인트가 있는 거죠. 야,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한미반도체라든가 HPSP라는 회사들은 마진율이 지금 장비 마진율이 50%를 훌쩍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뭐 HPSP는 뭐 세계 유일의 뭐 수소 어닐링, 그리고 한미반도체도 뭐 지금 HBM에 있어서는 압도적으로 가장 중요한 TC 벤더를 세계에서 만들고 있는 거의 뭐 경쟁자가 별로 없는 그런 상황에 진짜 대단한 일을 하긴 한 거네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비즈니스 내가 사업을 한다고 하면은 그 아이템들을 선점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죠. 이게 퍼스트 무버의 그 프리미엄은 굉장히 오래 가거든요. 그 엔비디아도 그래서 사실은 이게 뭐 주가 뭐 근데 금방 꺾이는 거 아니야라고 하지만 저는 최근 방송에서 길게 보면은 시가총액이 현재 2배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 퍼스트 무버의 어쨌든 프리미엄이 있는 거고 PER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거. 이익이 크니까요. 네. 근데 그 빠르게 성장성을 생각해보면 지금의 PR은 1년 뒤에 되면은 뚝 떨어질 거거든요. 네, 이익이 지금 지금 60% 정도 돼요, PER이. 근데 지금 이거는 작년이나 올해 1분기 정도까지만 실적이 반영된 거예요. 그럼 올 1년이 실적이 반영되면 아마 30이나 그 밑으로 떨어질 거예요, PER이. 네네. 현재 주가면. 그런데 지금 보면은 지금 글로벌 마켓에서 지금 시가총액이 3위잖아요. 1위가 마리코 소프트인데 3.2조 원 달러 정도 되고 2위가 애플인데 2.9조 원 조금 올라가지고 그다음에 엔비디아 2.6조 원 달러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걔네들이 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이 30에서 40 요 근방 정도 돼요, PR이. 그러니까 35로 떨어지면 그 PR에 대한 우려가 싹 없어져 버리는 건데 그럼 차후의 성장성을 생각해 보면 그 다음에 또 하나 재미있는 거는 지금 고금리 상황에서란 거예요. 이게 이제 만약에 빠르게 2년쯤 뒤가 됐을 때 미국 금리가 2% 정도까지 내려간다. 그러면은 PR 30이나 PR 60도 그렇게 높지 않다고 피부를 느껴볼 수 있죠. 투자자 입장에서. 그러면 PR이 2배가 올라가는 게 적정이라고 잡으면 그냥 더블이 되는 거잖아요. 시가총액 자체가. 그렇게 생각하면은 길게 보면은 시가총액 2배 되는 게 나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1위 자리를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장비 업체들이 여기까지 그럼 어느 정도 평가해야 되겠습니까? 한국에서 지금 잘 나가는 장비 업체들은 이제 과거에는 뭐 세계의 장비 업체들에 끼지도 못했잖아요. 이제 그럼 막 끼어들게 되는 그런 정도 수준일까요? 이제 특정 제품과 한두 개에서 그런 업체들이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글로벌 장비 업체들 이제 종합적으로 하는 어플라이 머티리얼 이런 애들은 워낙 장비 포트폴리오가 크다 보니까 모든 제품에 다 대응을 할 수가 있다라는 장점. 지금 HBM 시장을 놓고 봤을 때 지금 반짝하지만 이게 뭐 무한정되지는 않을 거고요. 이게 어느 정도 충분정 이제 공급이 어느 정도 다 완화가 돼 버리고 이제 그렇게 됐을 거고 그다음에 또 다른 플레이어들도 이 시장에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하게 되고 하면은 독점적인 지위가 이제 계속될 수는 없다 보니까 거기에 근데 과연 이제 공룡 업체들이 들어올 거냐? 그거는 사실은 조금 다른 얘기예요. 영영 안 들어올 수도 있는 거야. 아직 애매한 사이즈죠. 물량 사이즈가 굉장히 크지 않으면 안 들어올 거거든요. 워낙 큰 장사가 안 되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은 여전히 강소 기업들이 살아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니치 마켓들이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장비 업체들이 1조만 가면 꺾이고가 반복이 되었었습니다. 예를 들어 제2모 회사들 1조 가니까 막 무너졌고 각종 장비 업체들이 1조만 가면 마의 벽처럼 있었는데 이제는 뭐 3조, 이제는 또 15조, 뭐 여기까지 올라갔으니까 참 격세지감의 변화는. 그렇죠. 국내 장비 업체가 14조, 15조라는 건 상상도 못했었던. 상상도 못했던 일이. 1조 5천. 그것도 대기업 계열도 아닌 그렇죠. 독립된 업체가 이거 진짜 몇 년 전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참 대단한 일이 이뤄낸 거긴 해요.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제 앞서 이제 중국 얘기를 좀 하셨고 계속 이제 중국 업체로 빨려 나가는 그 인원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데 지금 요번에 또 다시 중국에서 반도체 굴기를 하면서 뭐 한국 돈으로 얼마죠? 이 65조. 65조. 엄청납니다. 우리나라 물론 이제 연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예산의 10분의 1을 그냥 반도체 굴기에 쏟아붓겠다는 건데 와 이렇게 되면은 한국 점유율이 계속 떨어지는 거 아닐까 걱정이 많이 됩니다. 지금 점유율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제가 이제 기자분들이 저한테 이제 뭔가 이제 해외 외신의 발표나 보고서 오면 저한테 많이 와요. 이거 해석을 좀 해달라고, 판단을 좀 내려달라고.
그래서 사실은 저도 그런 면에 있어서는 그냥 데이터가 저한테 모이는 효과가 있어서 감사를 하고 있는데 미디어 쪽에 이제 어떤 분이 저한테 이제 해외에서 나왔던 JP 모건이나 어디 보고서 하나를 보내주면서 2032년인가 되면은 국가별 반도체 이제 캐파 점유율을 하면서 한국은 이제 뭐 10몇 프로 4위로 밀려나고 미국이 2위로 올라오고 막 이런 보고서가 있었던 것 같아요. 1위 뭐 대만이고 뭐 중국이 뭐 치고 올라와서 2위 되고 이제 그 보고서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잘 판단하셔야 되는 게 그 보고서들은 뭐냐면 캐파인 거예요. 캐파인데 국가별 생산 캐파를 얘기를 하는 점유율이에요. 그 수치들이. 지금도 보면은 중국이 1, 2위를 하고 있거든요. 대만하고 중국이 1, 2위를 다투거든요. 한국이 아니라. 생산 캐파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외국계 회사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그거는 뭐냐면은 그 기준은 그 나라 영토에서 생산되고 있는 반도체 취입이 얼마나 많으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GDP 같은 개념이네요. 그렇죠, 맞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국적이 안 들어가는 개념이에요. 그 칩을 생산하는 기업들의 국적하고 상관없이 그 나라 영토에서 생산되는 칩이 전 세계 글로벌 생산된 칩의 몇 %냐를 가지고 캐파 점유율을 따지는 거라서 지금 중국에 나오고 있는 뭐 예를 들어서 뭐 20% 30% 캐파의 상당 부분은 한국 기업들인 거잖아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고 거기에 마이크론도 있고요. 뭐 웬만한 글로벌 기업들은 다 공장이 중국에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합쳐진 거기 때문에 그럼 그 중에 그러면 순수하게 중국 로컬 기업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몇 %는 한 6, 7% 정도. 32% 중에 6, 7%만 중국 기업들이고 나머지는 외자 기업들로 채워진 건데 지금 얘기했던 그 보고서에서 뭐 미국이 뭐 19%, 20%까지 올라오면서 이제 빠르게 치고 올라온다라는 거는 그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뭐냐면 TSMC와 삼성전자가 거기 미국의 투자, 이게 보조금 받은 기업들이 미국 땅에 짓겠다는 공장들이 이제 완공이 되는 시점들 생각해 보면 그때쯤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들어간 거라 이거는 국가 경쟁력, 그다음 기업 경쟁력과는 별개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그런 보고서들에 나오는 시장 점유율이라는 것들 그런 개념들이라서 거기서 만드는 칩을 만드는 메이커가 미국 기업들이다라는 것하고는 좀 다른 얘기다. 그래서 그런 점유율 할 때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기업 경쟁률을 볼 때는 따로 띄어서 D램 시장에서 기업별로 나오는 점유율 요걸 가지고 따지는 게 맞습니다. 그래도 이렇게까지 다른 건 몰라도 지금 팹리스 업체들을 감안해 보면 시스템 반도체는 정말 이제 완전 군웅할거 되는 거 아닌가. 왜냐면 미국도 저기 뭐 그 브로드컴이나 이런 쪽과 그다음 인텔의 이제 파운드리 진출 이런 것도 있고, 일단 뭐 대만은 원래 잘하는 거고, 우리도 진출하고 있는데 중국도 파웨를 통해서 생각보다는 꽤 잘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수율은 안 나온다고 해도. 이제 중국이 최근에도 이제 중국의 SMIC라는 기업이 있잖아요. 파운드리가 있잖아요. 이게 처음으로 탑 5에 들었다고 해가지고 얼마 전에 제가 기사에서 되게 대서특필한 게 있어요. 외국 보고서 리스트에 보면은 그 전에 이제 탑 10 안에 들어 있었는데 탑 5까지 치고 올라오면서 성장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지금 보면은 지금 뭐 탑 5가 아닌 4였나? 어쨌든 지금 뭐 UMC를 뛰어넘었던 것으로 나와요. 작년에 쪽으로.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좀 핫 이슈가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뭐 파운더리 하면 삼성전자만 신경 쓰니까 TSMC 다음에 2위라고 해서 그 밑에든 신경 쓰고 있지만 그 밑에서 막 글로벌 파운더리가 있고 UMC가 있고 해서 그 밑에 있던 애가 UMC를 뛰어넘어가지고 들어갔다라는 것도 굉장히 놀라운 의미가 있는 거고요. 중국이 지금 파운더리 쪽에서도 그만큼 벌써 많이 올라왔구나. 그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중국에 이미 팹리스 기업들은 많이 있어요. 굉장히 많이 있어요. 시장 점유율을 놓고 봐도 10% 넘은 지가 굉장히 오래됐고요. 물론 가장 큰 기업들은 다 미국계, 싱가포르계 이쪽에 있긴 하죠. 근데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지간 변동 생각이 많이 있었어요. 만년이 1위였던 퀄컴이 작년에 드디어 엔비디아한테 밀려가지고 2위를 밀려나고 엔비디아가 단독 1위로 올라갔거든요. 이런 것도 큰 변화인데, 그리고 또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미국 기업은 아니에요. 이미 싱가포르계에 했기 때문에 중화권 기업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차하면 중국계로 분류할 수 있는 기업인 거고요. 그런 기업이 이미 탑 3 안에 들어있는 건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자잘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중국의 팹리스 중에는. 근데 얘네들은 지금 그것을 만들어준 이제 매니팩처러가 부족했던 건데 SMIC가 그 자리를 충분히 메워주고 있다는 거. 그 얘기는 중국의 생태계가 작고 독립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가고 있다는 거. 우리가 지금 방금 전에 왜 얘기가 나왔냐면은 이미 2015년도에
뭐 거의 180조 원을 들여가지고 반도체 굴기를 하겠다라고 해서 그게 이제 1, 2년밖에 안 남은 상황에 또 추가로 또 몇십 조를 하겠다가 나온 게 아니 돈을 그렇게 쓰면 뭐해 안 되잖아라고 우리가 자꾸 이제 조소 어린 시선 많이 보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눈에 보이는 디램 점유율, 뭐 낸드 점유율로만 자꾸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건데 사실은 중국은 그게 아니라 공급망을 내부에 구축하겠다는 거죠. 지금 그렇죠. 미국에서 하고 있거나 똑같은 거를 하고 거라서 이런 것들 있잖아요. 팹리스, 파운드리 이런 것들 해서 결국에는 중국 같은 경우는 외국에 수입해는 반도체를 국산화하겠다라는 게 원래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외국에 팔 생각이 애초부터 없어요. 그러니까 드러내놓고 점유율 경쟁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꾸준히 국산화율이 높아지고 있는 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게 팹리스에서 이제는 매니팩처러까지 갔다는 거고요. 그래서 돈이 들어갔는데 소용이 없다가 아니라 그 돈이 그런 데로 쓰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확실히 지금 굴기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맞다.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것만 봐가지고 아 쟤네 뭐 다 헛돈 썼어, 다 빼먹었어 이렇게 볼 수는 없는 상황이다. 그런 거죠. 예. 하기야 지금 하웨이가 추가적으로 지금 7나노를 계속하고 그 다음 공정도 다 SMIC에 맡겨서 할 거고 또 하웨이는 엄청난 그 하이실리콘이라는 팹리스 업체를 갖고 있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이 하웨이 밑으로 아예 그냥 반도체가 해쳐모여 뭐 이런 분위기도 나더라고요. 진짜. 그렇죠. 정점에 화웨이가 있고 그 밑으로 지금 공급사들이 쫙 연결이 다 돼 있는 거고 그 자리를 대부분 다 중국 로컬 업체들이 중요한 위치들을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그걸 중국 기업들로 그냥 다 도배를 하겠다는 얘기인 거죠. 중국 정부의 입장은. 그게 지금 서서히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거기에 돈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까딱 잘못하면 정말 큰일 나기 때문에 항상 긴장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에 HBM 사태라고 표현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뭐 한국 반도체 업계에 있어서는 이게 약으로 좀 잘 쓰였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냥 우리끼리 얘기인데 왜 이렇게 됐다고 보십니까? 그건 뭐 제가 코멘트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삼성전자도 지금 사실은 뭐 제가 볼 때는 조만간 좋은 소식이 들릴 거라 생각이 되고 있고 다만 그 시점이 원래 초기에 발표했던 2분기 내가 될지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조금 지켜봐야 되겠다는 입장인 거고 어쨌든 상반기가 안 되면 하반기라도 엔비디아 납품은 될 거라 보고 있는데 그 전기가 이제 과연 그 패키징 방식을 전격적으로 확 매스 리플러 방식으로 바꾸면서 성공할 건지 기존의 필름 방식을 고수를 하면서도 결국에는 통과를 할 건지 여부는 우리가 좀 더 흥미롭게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품만 딱 만들어 놓고 딱 이렇게 팔짱 끼고 있었던 도매장사 아저씨들이 서비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자꾸 끄집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가장 삼성전자의 문제라고 생각했던 게 고객 마인드가 없어, 도매상이야 이랬는데 여기까지 끌려 나와서 패키징까지 해야 되는 입장으로 계속해서 끌려 나오게 되니 자연스럽게 파운드리 쪽도 발전할 수밖에 없는 그 약간 뒷공정 파운드리이긴 하지만 그렇게 되면서 이게 단순한 메모리 업체에서부터 좀 종합적으로 모든 걸 관여할 수밖에 없는 관계로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TSMC가 강하다고 하는 거는 고객하고의 굉장히 그 잘 되는 의사소통. 그러니까 팹리스 기업들과의 충분한 의사소통, 즉 그 설계에 대한 깊은 이해도가 있게 되는 그 상황이 만들어진 그 역사적 전통이 한국에도 적용되기 시작하는 거다라고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네, 정확하게 설명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거기서 우리가 조금 더 이제 나아가게 되면은 지금 HBM 같은 경우가 인터포저라는 레이어가 있고 거기다 이제 회로들을 다 설명하고 그 밑에 또 이제 보드가 PCB가 있는데. 아이고 이 두 개씩이나 레이어 하다 보니까 부피도 커지고 여러 개 정기적인 손실도 많이 생기고 하니까 이걸 그냥 하나로 만들어 버리자라고 한 개념이 이제 유리기판 개념인 거잖아요. 아 그래요? 유리기판 해서 인터포저를 없애버리자. 유리기판 내에 그냥 PCB 역할과 인터포저 역할을 한꺼번에 해버리자라는 이제 개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지지난주쯤에 어쨌든 또 관련해서 유리기판 관련돼서 이제 SKC를 비롯한 그다음에 삼성 전기라든지 이제 주가도 좀 영향을 받았던 것들이 언제 그럼 본격적으로 이게 적용될 수 있을까 하는 이제 조금 더 기술적인 완성도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제는 점점 패키지 영역 역할의 영역이 중요해져 가고 있다는 것들. 근데 물론 이게 유리기판 영역이 칩메이킹 영역은 아니겠죠. 그런데 이제 어쨌든 회로를 옛날에는 위에 그냥 전선을 그냥 납땜해서 연결한다는 개념이었잖아요. 아우터 쪽으로 일단 나와버리면. 근데 이제 그러다를
어쨌든 안쪽으로 넣겠다는 거잖아요. 회로를 형성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잘 몰라서 그런데 유리판에다가 회로도를 찍어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위에다가 넣는 거 말고 궁극적으로는 내부에 넣겠다라는 거거든요. 유리 안쪽에? 배선을 내부에 넣겠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하드니스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데 유리는 단단하잖아요. 깨지는 문제만 해결할 수 있으면 가공만 깨지지 않고 잘 할 수 있으면 단단하게 지질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깔끔하게 가공이 되죠. 그렇죠. 깔끔하게. 이게 무른 것들은 깔끔하게 안 잘라지지만 유리는 깔끔하게 가공이 되거든요. 그래서 깨지지 않게 하는 문제만 해결할 수 있다면 그 안에 회로를 집어넣고 견고하게 지질해 줄 수 있고 두께도 낮출 수 있는. 아, 그러니까 음각처럼 이렇게 파가지고 거기다가 카퍼를 쫙 깐다는 그쵸? 얘기죠? 네. 네. 그렇다면 겉으로 지저분하게 회로가 나오지도 않으니까 부피도 줄이고 공정도 더 심플하게 갈 수도 있는 그러면 거고. 그게 실리콘 인터포서를 대신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그렇죠. 두 개 레이어로 되는 건 하나로 만들어 버리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브스트레이트도 되고 되면서 인터포저 역할도 같이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뒷판에 미끌미끌한 유리는 저기 서브스트레이트 역할을 하고 위판에 음각으로 넣어가지고 넣었던 그 구리 라인들은 익스포저가 인터포저가 되는 거고. 이게 궁극적인 기술인 것인데서. 근데 그걸 어떻게 얇게 파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쉽진 않을 거예요. 레이저로 뭘로 파야 돼? 그래서 이제 그 회로를 만드는 거, 그다음에 깨지지 않게 유리를 어떻게 그 얇게 잘 가공을 하고 후속 가공을 하면서도 안 깨져야 되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그래서 기존에 유리기판을 시도를 안 했던 건 아닌데 하다가 접었던 이유는 수율이 안 나오는 거, 자꾸 깨지는 게 깨지는 불량이 많이 생기니까. 근데 그건 서버에서밖에 못 쓰겠네요. 모바일 쪽은 절대 못 쓰겠네. 자동차나. 모바일에서는 플렉서블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모바일의 PCB는 이미 테이프 형태잖아요. 이미 플라스틱 딱딱한 게 아니기 때문에 리지드가 아니라서 플렉서블 쓰기 때문에 거기 유리 쓸 수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가는 거는 어쨌든 지금 엔비디아의 칩과 HM과 관련해서 나온 것들은 대부분 다 서버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데이터 센터 쪽으로. 그러니까 하여튼 떨어뜨리면 깨지는 거니까 그건 안 되는 거죠. 걔네들은 아예 굉장히 고정. 규모도 크고 굉장히 부피가 좀 어느 정도 돼도 되는 그런 쪽에 들어가는 제품군에 들어가는 거죠. 비싸게는 받을 수 있겠네요. 비싸도 되는 거죠. 네, 비싸도 상관없는 거죠. 전체 칩셋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유리기판의 플라스틱에서 조금 비싸지는 것 정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죠. 네. 열 관리도 더 유리할까요? 열 방출도 훨씬 플라스틱보다 유리하고요. 더 중요한 거는 이게 결국에는 회로 주변에 어떤 절연체가 있냐에 따라서 데이터 손실률이 달라지는데 절연이 완벽한 유리가 훨씬 유리합니다. 플라스틱보다는. 그러네. 데이터 손실이 적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뭐 K 예를 들어 SiO2인가 그 산화막을 씌울 때 SiO2를 뭘로 불러요? SiO2를 깔던 거를 하이K 하이K 머티리얼. 하이K 머티리얼스로 바꿨는데 그거보다도 더 특성이 좋다는 얘기신 거죠? 절연 물질 자체 그 막의 바꿔주는 거는요 또 다른 얘기인 것 같고요. 네네네. 하이K로 가면은 두께를 낮출 수 있으면서도 동일한 유전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걸로 가는 거고 지금은 PCB의 그 보드를 유리로 바꾸겠다는 개념이니까 그거랑은 지금 그냥 플라스틱을 쓰는 거죠. 플라스틱이 위에 말씀하신 카바이드 계열의 하이K 머티리얼을 얇게 코팅을 해가지고 쓰는 건데 이제 아예 밑에 본체 자체를 유리로 바꿔버리는 거면 위에 하이K를 쓸 필요도 없어질 겁니다. 거네. 그러네요. 이거 되게 센세이션하긴 하네요. 그래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구나. 그래서 그러면은 열 방출도 유리해지고 데이터 손실도 적어지고 두께도 줄일 수 있고 많은 이점이 있는데 문제는 그 양산 수율을 맞출 수 있을 것이냐. 왜냐하면 이거 100개 만드는데 20개만 살아나가면 그거 적자날 거잖아요. 만드는 업체들이. 그래도 이 폴더블 폰이 생긴 걸 봐서는 훨씬 많이 가까워졌겠네. 옛날보다는. 그래서 기술적으로 이전보단 상당히 해결책들의 솔루션을 어느 정도 찾았기 때문에 SK나 삼성전기가 하겠다고 얘기를 한 거고요. 시점이 물론 올해부터 양산은 아니죠. 2025 빨라도 2025년 아니면 2026년인데 어쨌든 뭔가 힌트를 잡은 거죠. 양산 수율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았기 때문에 그렇게 공헌했던 거로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프로바이더들이 양산을 할 수 있게 되면은 고객 입장에서는 뭐 조금 비싸도 안 쌀 이유가 없는 거죠. 여러 가지 이점이 많으니까. 그렇구나. 오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진짜
와, 너무너무 풍성한 시간이었고요. 진짜 정말 많이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너무 1시간짜리에서 그러니까 너무 많은 보따리를 풀어내서 그러니까. 이게 조금 손해 나는 듯한. 그러니까 손해 좀 보셨는데 제가 식사를 다른 방송 가면 이게 3개나 4개 프로그램에서 그러니까. 얘기할 주제들을 너무 많이 이거 진짜 이게 여러분 업계에 지금 내부에 있는 얘기를 들으신 거나 마찬가지라서 와 이건 진짜 보석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이거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이거 물론 이 처음 반도체에 대한 이해가 없으신 분들은 이게 굉장히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실 수도 있겠는데요. 이 나중에 보관하셨다가 따라오시면 이게 와 지금 오늘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아마 감탄을 하시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지영이 언제 아마 그 용어 정리를 한번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정리된 거 공부하면서 하면은 네. 왜냐하면 여기 저뿐만 다른 전문가들이 오셨을 때 네. 용어들을 다 쉽게 풀어서 말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길어지기도 하고 네, 대화가 네. 끊기고 하니까 네, 네. 그래서 주로 쓰이는 많은 용어들을 정리를 네. 따로 그냥 한 타임을 해주시면 우리 고정 독자분들한테는 많이 도움이 되고 새롭게 조인하신 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건 좀 쉽게 또 한번 단어풀이 이거 주석 방송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만들어 주신 우리 이주환 박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긴 시간 함께 해주신 모든 독자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20만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